이 안경을 껴야 되는데 이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니까 자꾸만 이게 표시가 끼네요. 안경을 벗고 재밌게 어떻게 보드게임 했어요? 네. 저기 이렇게 보면 지금 프로그램 1, 2, 3 이게 전부 다 공통의 주제가 지금 어느 대륙이에요?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네. 네, 오늘 근데 이제 여러분들하고 아프리카 영토에 대한 얘기를 아프리카 영토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하려고요. 근데 아까 이제 우리 보드게임 하시는 선생님들도 말씀하셨지만은 아프리카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기본적으로 서구 열강이라고 하죠. 서구 열강들이 다 땅을 갈라놓는데요. 근데 그게 아프리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남한하고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갈라놨어요? 네, 우리나라가 갈라놓은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아프리카에서 벌어져요. 네, 아프리카에서 벌어졌는데 여러분들 지금 다 고등학생인가요? 중학생? 네? 왜 저 땅을 갖다 왜 저렇게 다 갈라놓고 서로 아까 이게 저기 뭐 영국, 프랑스, 벨기에, 뭐 독일 이런 나라들이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왜 갈기갈기 이렇게 찢어 먹었을까요? 네? 땅 많으면 좋으니까. 네? 땅 많으면 좋으니까. 땅 많으면 좋으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데 좋아요? 거기에 뭐 공장이나 그런 거 지으면 자기 나라도 세지고 하는. 그렇지. 유럽 사는 데는 우리가 이제 제국주의 시대라고 하죠. 19세기. 근데 사실 이제 아프리카에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한 건 18세기 말에서 19세기 그리고 20세기 초까지 해가지고 뭐 굉장히 자기들끼리 경쟁적으로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돌아다니고 땅을 갖다 그냥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심지어 어떤 국왕은 오늘날에 여러분들 콩고 들어봤어요? 콩고라는 나라. 콩고라는 나라는 원래 벨기에의 레오폴드 2세라고 하는 국왕의 개인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땅을 갖다가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땅으로 했는데 야 그래도 이게 유럽 국가들 우리가 배운 사람들이고 그런데 어떻게 시민사회 계급들이 있잖아요. 이런 우리 유럽의 어떤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귀족 왕 국왕 한 사람의 어떤 땅으로 귀족을 시키는 게 말이 되냐 해가지고 국가 영토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국가 영토는 이렇게 쉬운 겁니다. 아프리카를 그래서 여러분들 아프리카를 사실 내가 원래 아프리카에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프랑스에서 공부했어요. 프랑스에서 공부했으면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프랑스어를 해가지고 백인의 나라를 가져왔는데 가보니까 흑인들이 그렇게 많아. 아랍인들이 그렇게 많아. 아랍 흑인들이 그렇게 많아. 그 수업을 듣는데 옆에 학생이 막 흑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옆에 이렇게 옆에 여학생이 흑인이요. 어떻게 어떤 생각이 들까? 같이 둘이 수업 시간에 앉아 있어. 그런 생각이 드나?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든다. 만약에 여기 남학생이 흑인이었어. 같이 수업 듣는데 흑인이었어. 막 그게 깜둥이 있잖아. 흑인이구나. 네? 외국애구나. 그냥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나는 솔직히 싫었어요. 나는 싫었어. 그러니까 흑인이나 아랍 계통의 사람이 내 옆에 이렇게 와서 앉는 거 굉장히 싫었어요. 내가 그런 거. 왜 싫었겠어? 나의 원래 성격이 그렇게 차별을 하고
배제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던 거예요. 여기 지금 뭐 저기 부모님 계시는 것 같은데, 부모님 또래는 우리가 뭐 저기 그 선진국 일주였던 미국 그 백인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하고, 흑인이나 또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밑으로. 그러니까 나도 내가 선진국 가서 공부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은 아프리카를 간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질 않았어요. 공부를 하면서 이제 봤죠. 내가 지금은 너무 미안하지, 그 사람들한테. 왜?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백인들보다 훨씬 더 착한 거야. 백인들은 나한테 정을 한번 주주라.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 그러잖아. 뭐 아프리카 사람들에 중에서 뭐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순박하고 착해요. 그런데 우리가 열방의 어떤 서구 언론에 이렇게 비춰지는 아프리카 이런 기업들 보면 아까 보드게임 할 때도 봤지만은 막 그 밀림에 초원에 그 다음에 내전에 테러에 쿠데타에 웃기고, 요즘에는 또 우리나라 그 해적들이 그 우리나라 선원들 막 납치하고 혹시 그런 거 봤어요? 그런 것들까지. 그래서 사실 아프리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늘 서구 언론에 비춰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 혹은 아프리카 연구를 이해한다. 그래서 나도 지금 요즘에는 이제 요즘뿐만 몇십 년 전부터는 내가 이제 아프리카 연구를 물론 이제 그쪽에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친구들 이렇게 사귀고 하다 보니까 이 친구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괜찮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아프리카를 가서 직접 보고 연구를 필드에서 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래서 아프리카를 생각할 때 편견이라는 걸, 여러분, 편견은 왜 그게 나쁘냐면, 편견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을 흑인이 여자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 머릿속에 늘 뭔가를 갖다 차별하는 습관이 생겨요. 차별, 배제시키려고. 편견의 그 어떤 가장 주 원인이 사실 이제 그런 어떤 아프리카를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그 생각하는. 그래서 아프리카 그러면은 아까 사진에도 봤지만 대부분 흑인이고 뭐 또 못 살고 테러에 더럽고 그런. 심지어 동물원에 그 저기 이렇게 저 초원에 그 저기 아까 그 사진 보여드렸죠. 그 보드게임 할 때 그 자동차에 가이드에 관광객들이 이렇게 가고 그럴 때 그 가이드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가이드야,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이 퇴근하면 벤치 타고 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론에 비춰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아주 단면을 가지고 재단을 하지 마라. 그리고 그것은 100년 이상을 서구에 의해서 비춰졌던 그런 내용들이 우리한테까지 지금도 교육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 대해서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나는 확신하건대 미래의 땅입니다.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새로운 어떤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2050년 정도 되면 세계에서 가장 성장 잠재력이 큰 대륙이 아프리카예요.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청년들 이렇게 보기에 이렇게 정말 나도 지금 얼마 만인지 몰라요. 청년 대상으로 이렇게 그 강의를 해보는 거 지금 거의 처음이에요. 거의 4기업으로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청년들을 두고 그만큼 뭐냐면 주변에서도 잘 청년들하고 접하거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고 갈수록 그런 것들은 인구 감소나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아프리카가 인구도 많이 그 노동력이 가장 좀 높아지고, 그리고 중국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 기업들 막 철수하고 그런 얘기 들었죠. 그게 어디로 지금 이전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프리카로 조금씩 이전하고. 노동력이 이런 것들을 싸고, 그 다음에 인건비 저렴하고 뭐 하여튼 그리고 예전처럼 열대니 뭐 이런 개념이 이제 중요합니다. 물론 사하라나 이런 데서
사하라 한 50도 때, 막 50도, 50도 이렇게 나같이 머리 짧은 사람은 그냥 사하라 사막 같은 데 있으면 머리가 너무 돌아요. 그러니까 이런 두건을 갖다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런 데에서조차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새우 양식이나 이런 걸 다 만들어요. 몇천 톤씩. 지금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세상의 패러다임이 이전에는 그렇게 배제되고 뭐 배척이 되고 차별의 대상이 됐던 그런 지역들이 지금은 우리하고 지금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아프리카 사람들 우리나라에 오슈리 알죠? 네? 오슈리 쌤인가? 쌤 모칠이. 시안 모습인가? 알죠?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지금 내가 그 법무부에서 난민을 심사해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유럽으로 난민을 갖다가 난민 그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우리나라를 더 많이 온대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아프리카 사람들이 난민 신청을 우리나라에 살고 싶어서 우리나라에 오늘 이런 문제를 언제까지 그냥 여기 배척해? 쫓아내? 우리나라는 OECD 겪고 이제 어느 정도 선진국 계열의 국가인데 국제적인 어떤 인권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도덕적인 어떤 책무를 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무조건 쫓아내? 그럼 어떻게 해요? 일정 부분은 살해야 돼. 그리고 그걸 관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체계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을 여러분들 세대에는 해야 돼요. 여러분들 세대, 여러분들 부모님 혹은 그 1세대들은 그래도 좀 뭐 어쨌든 뭐 우리하고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뭐 부모님들 계시지만은 부모님들 세대하고 생각을 좀 달리해야 돼요. 그것을 이제 보는 그 지점이 이제 아프리카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구구절 이렇게 썼죠. 아프리카. 아프리카 저런 언어, 어원 뭐 이런 거는 아프리카가 이제 써니라는. 근데 이제 대개 이제 아프리카 책 이렇게 보면은 이프리키아 이런 용어가 많아요. 아프리카 이거하고 비슷하죠. 이프리키아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오늘날에 어디냐면 리비아에 있어요. 리비아라고 들어봤어요? 리비아하고 그 튀니지 이쪽 지역을 갖다가 이프리키아라고 이렇게 원래 불렀던 게 아프리카로 확장이 되고 실제 이제 저런 지역 가면 이프리라는 이름, 물 이름 이런 생수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 이름이 좀 디벨롭돼서 이제 아프리카 이렇게 하게 됐다. 근데 아프리카는 흑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프리카 그러면 무조건 덥고 그런 게 아니에요. 흑인들이 살고 있는데도 케냐 같은 경우 그 내륙 지역은 굉장히 그 선선해요. 선선해. 근데 바닷가 가면은 뭐냐면 습하고 진짜 더워. 거기다가 사하라 사막 같은 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50도 막 이래요. 이 코로나 때문에 올해 내가 지금 못 가는 작년에 우리 그 학생들하고 부산에 있는 학생들하고 갔다 왔는데 작년에 한 47도, 8도까지 가더라고요. 47도. 근데 우리나라보다는 더 좋아요. 왜 그렇겠어요? 사하라에 45도 이상 가는 그야말로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는데 헉헉거릴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습하잖아. 근데 거기는 그늘 들어가면 선선해요. 근데 햇빛이 이게 너무 강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뭐 덥고 뭐 습하고 물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못 사는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 사하라 사막에서도 아무리 밀림지대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들.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나라 LG 에어컨 있잖아요. LG 에어컨이 없는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기후 환경 그런 것, 그래서 열대라고 하나 생각하는 그런 인식은 잘못됐다. 그러고 이제
뭐 밑에는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자원. 아프리카 국가가 몇 개국이에요? 50개. 50? 네? 50개. 좀 크게. 50개. 50개. 어? 몇 개? 우리 게임. 아프리카 국가 우리 제일 50? 손으로 이렇게. 50? 55개? 정확히 정답. 네. 뭐, 저기 초코파이에도 하나 아프리카 국가는 55개국이에요. 원래 54개국이었는데, 하나가 더 이제 늘어나서 지금 현재는 55개국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55개국, 전 세계 국가가 한 몇 개 돼요? 한 200몇 개 조금 넘죠. 4분의 1 이상이 아프리카에 있어요. 아프리카. 그런데 우리나라가 국제무대에서 요번에 지금 저기 WTO 그 사무총장이나 어디 저기 반기문 예전에 유엔 사무총장 그런데 출마해서 할 때 혹은 월드컵이나 올림픽이나 이런 걸 유치할 때 결정적인 표가 유럽 사람들이 우리 손 들어줄 것 같아요? 안 들어줍니다. 네. 아프리카 애들이 어느 쪽으로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표가 왔다 갔다 해요. 그만큼 뭐냐면 국제 무대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눈치챈 게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중국은 여러분 알잖아. 중국 사람들 어떻게 가는 아프리카 거의 엄청난 그 투자를 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중국의 경제 규모도 그렇지만은 중국의 한 30배도 투자를 그만큼 뭐냐면 아직 아프리카에 대해서 좀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족한데 지금 중국의 저기 수석이 두 개, 주석. 네? 시진핑, 그렇지. 아유, 전부 다 이게 똑똑한 것 같아요. 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갖다 시진핑이죠. 중국은 4년에 한 번씩 아프리카 55개 국가들 중에 적어도 한 40개국 이상 대통령들이 전부 다 저 대통령 중국에 다 초청을 해요. 그래서 정상회담하고 거기 돈을 갖다 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 4년 2017년인가 올해 내년까지 600억 불을 갖다가 아프리카에 600억 불. 예. 근데 이제 중국이 그렇게 하니까 일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일본은 뭐 때문에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서 아프리카가 중요해졌는데 일본은 뭐 때문에 그래요? 안보리에 진출하려고 하잖아. 일본은. 안보리에 진출하는데 여기에서 국제적인 또 이런 것들, 도덕적인 책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350억 불을 갖다가 투자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한 20억 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선진국 유주의 그 정책을 하는지 딱 그걸로만 이렇게 봐도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정부에. 계속 늘려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계속 늘려가요. 막 지금 30억 아니 내야 40억 불 이상. 그리고 꽤 많이 이렇게 늘어가고. 그리고 내년에는 아프리카 전체 국가들 장관급 회담을 한국에 돼요. 이건 아직 공식 발표는 아닌데 내가 외교부 정책 자문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관련해서 내년에 장관들을 갖다가 적어도 우리는 대통령 원수는 초청 못하지만 그래도 경제 혹은 외무장관이 되든 그 핵심되는 장관을 초청해가지고 내년에 한번 여러분들 상황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래서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대륙이 이제 아프리카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아프리카는 굉장히 아프리카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굉장히 그 나름의 어떤 정체성이 막가고 그 만델라 사진도 이렇게 봤죠. 그런 만델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만델라만 있지가 않아요. 내가 이제 그 더 기회가 되면은 혹시 글쎄 두 번째 강의 때 얘기할 기회가 있나 모르겠는데 체게바라 들어봤죠? 네. 체게바라가 여러분들 어느 나라 사람? 쿠바 사람인가? 쿠바 사람? 쿠바 사람 아르헨티나 사람인가? 쿠바에서 근데 거기 그 생을 마감한 거지. 쿠바 사람만 거기 쿠바의 그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 쿠바에 가서 싸운 건데 어디?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말이야. 야, 체게바라는 딱 나오네. 체게바라가 콩고에서 싸우게 됐습니다. 근데 체게바라급의 그런 그 혁명가들이 또 만델라가 여러분들은 지금 노벨 평화상을 받고 평화주의자 이렇게 인식을 하지만 만델라는 원래 게릴라였어요. 원래 전체 총국을 죽였던 사람. 그걸 이제 그 일종의 우리들 개념으로 사상적인 전향을 하는 거죠. 체게바라하고 같은 급의 그런 투쟁을 했던 사람.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손을 털고 남아고 와서 그래서 원래 그 아프리카 그 대륙 여기 보면은 혁명가들의 또그 여러 혁명가들이 있어요. 체게바라급의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그런 것들도 발견해요. 상가라, 부르키나파소, 또 프란츠 파농이나 이런 알제리, 이런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혁명, 그 제국주의에 맞서가지고 싸웠던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제국주의에 맞서가지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수립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고, 종교 같은 경우도 나라의 이슬람 여기 아랍어 우리 학생 지금 와 있는데 아랍 이슬람 중동의 그런 이슬람하고도 조금 다르고, 기독교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아프리카에 기독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그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근데 더 잘 맥혀요. 왜? 아프리카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그 자체가 뭐냐면 걔들은 원래 옛날 부족 중심이잖아. 종족 중심이고. 그러니까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이 부족장이나 추장들이 자기들이 그냥 재림이 되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추장들이 예수의 그 머리에다 지팡이 들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토착 종교하고 자기들의 그 애니미즘적인 이런 것들이 또 결부돼가지고 종교도 그래서 사실 기독교, 이슬람 딱 구분하는 이런 통계들이 명목상의 서구식의 모델에 의하면 내부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저런 내용들은 지금 벌써 30분이 돼가지고. 자, 아프리카가 이거 보세요. 지도상에 이렇게 보면 아프리카가 저렇게 크게 나오질 않아요. 근데 저 안에 들어가는 국가들 보세요. 미국이라는 국가,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크거든요. 인도, 서유럽, 영국, 중국, 저걸 다 넣고도 이렇게 둥덩둥덩 전부 다 얼마나 크겠어요.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땅이 어디? 큰 국가가, 영토가 제일 큰 국가가 어디예요? 알제리입니다. 알제리가 프랑스의 4.5배예요. 알제리 한 국가가 프랑스의 4.5배예요. 그런데 뭐냐면 지도 이렇게 보면 알제리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작은 혹은 그냥 평범한 그런 국가를, 왜 프랑스가 마지막까지도 알제리를 독립시키지 않으려고 죽기 살기로 알제리하고 8년을 전쟁을 해요. 결국 프랑스가 졌어요. 왜 그러겠어요? 저 큰 땅을 못 놓치는 거야. 프랑스는 그렇게 많은 자원 없거든. 알제리는 석유, 천연가스 자원이 엄청나거든.
완전히 자기들이 거기에다가 알제리에서 뭐를 사막에서 뭐를 할 수 있겠어요? 프랑스는 다 핵 강국입니다. 원자력에 있어서 미국보다 더 앞서 있는 거예요. 그 핵 실험을 전부 다 어디서 하냐면 사하라 사막에 있어요. 단 한 번도 자기네 영토에서 한 적이 없어요. 그 영토를 갖다가 뺏긴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사실 이 아프리카에 우리 일본 사람들이 우리 와가지고 했던 건 내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뭐 지나치게 내가 이 서구 열강들에 대한 좀 비판. 근데 이제 이 정도 강도 있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뭐냐면 아프리카에 어떻게 했는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좀 보고 객관적으로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거는 뭐냐면 각자 여러분들 생각. 이 얘기를 듣고 각자 한번 그 다음 문헌이든 인터넷이든 이런 데 찾아보고 하면서 텍스트에서 책에서 내 역사책에서 배웠던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서는 좋게 이렇게 기술이 되는데 뒤에 있는 역사 또 배제된 역사에서는 뭐가 있었는지 이런 관심을 좀 가져보라. 그래서 저렇게 영토가 거대한 영토를 갖고 있고 이런 걸 분할하기 시작한 게 바로 1884년 베를린 협약이라고 해요. 1884년도에 다 직선으로 이제 다 권화버렸대요. 네, 그래서 여기 색깔별로 프랑스, 영국, 그 다음에 벨기에, 독일, 그 다음에 여기 포르투갈, 막 이런, 그리고 뭐 일본 이제 노란 거는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다 저렇게 자기들이 사실 저때 이제 베를린에서 협약을 할 때 미국이든 네덜란드 11개국이 참여했어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나눠 오는 거는 이제 근데 나머지도 이제 다 저기 동의를 한 것이 다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영토가 처음 갈리기 시작한 게 바로 우리가 그 유명한 베를린 협약. 여러분들 비스마르크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 시대에 1884년 베를린 협약에 의해서 영토 분할이 저렇게 됐다. 영토 분할을 하는 그 와중에서 그러면은 유럽 사람들은 영토에 대해서 아프리카 대륙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딱 3명만 얘기를 할게. 3명. 아까 한 명은 뭐냐면 얘기했었던 한 명 처음에 얘기했었던 국왕이었죠. 벨기에 레오폴드 2세. 또 한 두 명은 뭐냐면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어떻게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 영토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잘 생각해 보면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학생이 교회 다니는 교회 근데 이제 막 들으려고 하다 여기 내리는 거 보니까 그냥 약간 짝퉁 내리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진 않네. 한국 이제 여러분들 이 시기 1884년도 이전에 물론 1850년대 이쪽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천주교 그다음 1850년 넘어가면은 개신교 다시 미국의 이제 그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내가 이 선교사님들을 비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들 아니 미국에 그런 바람이 막 불었을 거야. 막 전 세계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막 가면서 가보니까 이 사람들 너무 못 살고 또 도와주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뭐냐면 신기해. 너무 신기해. 우리나라도 지금 막 어디 교회에서 어디 선교사 파송하고 뭐 어디 우리 단기 선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교육적인 어떤 선교적인 관점도 있지만 그런데 갔다 오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나중에 커서 나 저기 가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겠다 뭐 라든지. 근데 저 18세 19세기 중반에는 저런 것들이 서구 사회에서 해결하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서로 가려고 중남미도 그랬죠. 중남미는 그 이전에 선교사가 제일 먼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총균세라는 책 있잖아요. 총균세 들어봤죠?
거기서 이렇게 보면 저기 또 본 게 이제 알리고 그걸 책으로 출판하고 뭐 글로 써내고 하면서 뭐냐면 안 가본 사람들은 뭐야? 야 가보면은 자 이거 좀 뭐 좀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들 세대 말고 부모님들 보고 사업하시고 막 이런 한국 사람들 모시고 내가 이제 아프리카를 이렇게 가면 이분들이 어디 평원이나 그 막 초원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막 내가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건 뭘 얘기 많이 하냐. 야, 여기다 골프장 줬으면. 골프장.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뭘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딱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놓여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걸 거기에다 뭘 채워야 돼. 그래서 뭐 아파트를 짓든 리조트를 짓든 뭐 하여튼 골프장을 뭐 이런 생각을 왜 이 땅을 갖다가 왜 이렇게 해놓을까? 근데 나는 이렇게 보고 그랬었던 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유럽에 보고를 할 때 많은 유럽 사람들이 저렇게 이제 갔더니 야 여기는 이제 뭐 완전히 그냥 거의 동물처럼 살더라. 그래 이걸 갖다가 새로 문명권으로 이게 도입을 해야겠다. 교화를 시켜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저런 그런 용기를 또 줬고 뭐 신학적인 것도 있겠죠.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저렇게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그 남아공에서 처음 이렇게 갔던 걸 그다음에 동쪽에서 서부까지도 이런 걸 해서 유럽에 돈 많은 사람들한테 일종의 또 제공을 하고 해서 나중에 이제 그 국가가 들어오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그 중에 이제 또 하나는 헨리 스탠리. 이 사람은 이제 그 원래 그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미국으로 그래서 미국의 그 뉴욕 그 신문 기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까 앞에 얘기했었던 그 사람이 그 병을 아프리카에서 앓고 를 찾으러 가가지고 그 사람을 구해온 그 일화로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렇게 저렇게 아프리카를 갔다가 탐험을 하면서 나중에 유럽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이 누구한테 자기가 다 했던 걸 누구한테 줬냐면 아까 얘기했던 벨기에 국왕 레오폴드 2세한테 줍니다. 그래서 벨기에 국왕 레오폴드 2세라는 사람이 콩고를 갔다. 여기가 콩고예요. 아프리카의 한 중간 정도. 콩고를 가서 그냥 자기가 개인이 콩고 자유국가라고 이름을 붙여서 자기 개인 땅이야. 개인 땅, 국가 땅이 아니라 아프리카를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근데 벨기에가 나라가 작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 19세기 후반에 유럽의 그 열강들이 유럽의 열강들이 영국, 프랑스가 전부 다 자본이 막 풍부하고 그러는데 벨기에는 상대적으로 나라도 작고 별로 그렇게 많이 그 경제적으로 풍부하죠. 그럴 때 이 사람이 신앙의 호소를 합니다. 유럽에 돈 많은 내가 여기 가서 선교를 이 사람들을 개조를 시키고 종교적으로 개조를 시키고 여기를 갖다가 발전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돈을 나한테 좀 후원해라.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그게 자기 사심이 있었던 거예요. 사심.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이 사람이 레오폴드 2세가 뭐를 갖다 아프리카 콩고에서 갖고 오냐면 코끼리 뭐예요? 코끼리 상어. 코끼리 상어를 갖고 와요. 코끼리 상어를 가지고 근데 코끼리 상어를 가지고 뭐를 만들어? 코끼리 상어. 뭐를 만들까요? 김선생. 당구공. 네? 당구공. 당구공. 네. 30. 유럽의 귀족들이나 왕 이 사람들이 궁전에서 당구를 많이 해요. 그 옛날에 그 당구공은 전부 다 코끼리 상어로 만들어요. 요즘에는 다
여기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지만은 여러분 당구장 알죠? 당구. 저희 여학생들이 다 아는 공부만 하나 봐. 저 코끼리 상하를 만들어. 근데 이게 코끼리 상하를 만들어도 당구 이거는 귀족이나 왕실 내비 이게 한정돼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하더라도. 그러니까 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9세기 후반에 뭐가 일어나요? 유럽에서. 무슨 혁명이 발생해요? 산업혁명이 발생해요. 산업을 자동차, 그다음 마차, 바퀴 뭐 이런 게 전부 다 뭐예요? 고무. 근데 콩고가 고무가 엄청나게 생겨요. 그래서 이거 돈 된다 해가지고 이 사람 저기 처음에 이제 종기적인 걸로 통치하겠다라고 했던 걸 뭐냐면 고무나무 생산으로 바꿔버려. 그래서 아예 이 사람들은 뭐 저기 원주민들 콩고 사람들은 말도 모르잖아. 근데 신체 포기 값도 이거 받고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거기다 무조건 다 쌓여놨는 대리나 하나 해가지고 그래서 보세요. 1인당 보험 할당을 첫 번째 할당 채워주면 어떻게 해? 손목자루. 두 번째, 세 번째 할당을 채워주면 또 팔목자루.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건 뭐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사진이에요. 이거는 지금 지 가족 중에 누가 자기 손목을 보고 아버지가 저렇게 쳐다보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동물원, 인간 동물원을 만들어. 레오폴드에서는 브뤼셀에다가 벨기에 빼고 브뤼셀이잖아. 브뤼셀에 인간 동물원을 이렇게 이게 인간 동물원이에요. 동물원. 그래서 벨기에 브뤼셀에 당시에 이 콩고 사람 한 300명 좀 안 되는 사람들을 저렇게 갖다 놓고 가족들을 갖다 놓고 동물원에 우리 지금 사자 가족들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생활하고 정말 뭐라고 할까요? 정말 진짜 충격적이잖아요. 안 그래? 나는 정말 충격적이야. 정말. 근데 내가 이거는 그나마도 많이 알려진. 그런데 저거 외에도 또 개별 국가들 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 우리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이렇게 해서 3.1운동을 해. 3.1운동 했잖아. 막 일본 사람들 죽이잖아. 만약에 우리가 도쿄에서 3.1운동을 했어. 어떻게 했겠어? 일본 사람들 다 체포해가지고 뭐 그랬겠죠. 알제리 사람들이 그런 독립전쟁을 할 때 알제리 사람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시위를 해요. 알제리 사람 130명을 샌드강에다 그냥 다 던져버리고 다. 프랑스 사람들이. 자유평등 박애의 나라가 그냥 다 던져버리고 지금까지 사지 않아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나는 프랑스에서 공부했다고 해서 내가 프랑스 굉장히 좋은 점이 있죠. 그렇지만 그런 어떤 이면에는 누구를 위해서 자유평등화 그 자유프랑스 혁명의 보편적인 가치라고 하는 게 자유평등 박애라는 게 누구를 위한 거야? 자기들을 위한 거라. 내가 봤을 때 혹은 어느 정도 문명을 일군 국가들, 다시 해서 백인들, 유럽 사람들을 위한 자유평등 박애라. 만약에 이런 문제 있어가지고 보편적인 가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는 서구 문명이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서구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여러분들 세대는 그걸 넘어서야 돼. 지금까지 일본도 우리한테 끝까지 사죄 안 하는 이유를 나는 그렇게 봐요. 왜? 어쨌든 얘들이 다 같은 편이야. 영국, 프랑스, 미국 뭐 할 것 없이 다 같은 편이야. 우리 손 들어주겠어요.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래도 눈치를 보는 거지. 그런데 저렇게 잔인한 인간 동물원까지 해놓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갑자기 지금 인간 동물원 이렇게 저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숙연해지는 그런 너무 이렇게 좀 충격을 받으셨나 이렇게 그런 국가들이 자 이렇게 독립을 이렇게 합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196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독립을 해. 그러니까 60년까지 독립을 하는 국가들은 그래도 전 세계적인 어떤 그 합의 하에 풀어주는 국가들이에요. 그런데 60년대 이후에 독립한 국가들은 끝까지 안 놔주려고. 두 가지, 끝까지 안 놔주려고 하는 국가들, 혹은 독립을 원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어요. 독립을 해가지고 너무 비참하게 하는 그냥 우리 그냥 영국이나 프랑스 밑에 살겠다. 그 두 가지. 대부분은 60년대 이후에 독립하는데 독립을 하면서 조건이 있어요. 이런 외교적으로는 놔주지. 그렇지만 뭐예요? 내정 간섭, 군사 이런 것들을 계속 잡고 있죠. 우리나라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지금 미군 다 물러갔죠. 아니 미국이 침략 통치를 했지만 우리나라 안에 뭐가 있어요? 미군이 있잖아요. 미군이 있다라는 건 군 기지가 자기 나라에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거는 이제 부모님들한테 더 얘기를 들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래서 54개국이었는데 이거 서사하라 이거 서사하라가 여기에요. 여기가 이제 유엔이나 아프리카 연합에서 국가를 인정을 해주면서 55개국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프랑스 영토 레이뉴 여기 오른쪽 여기 그다음 스페인 영토 여기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스페인 영토가 여기에 있어요. 모로코 땅에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뭐 까나리 제도 여기 영국 세이펠레나 뭐 이런 땅이 아프리카에 아직 열강들의 손에 이렇게 남아 있죠. 자, 뭐 이제 일반적인 걸 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아프리카가 왜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그 야만의 아프리카로 탄생이 이렇게 됐을까? 야만의 아프리카로. 그거는 그 당시에 유럽 사람들이 19세기에 유럽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업혁명, 그죠? 그 다음 산업혁명을 일으켰었던 그 동력이 뭐예요? 과학기술이잖아요. 과학기술은 누구? 어떤 과학자들이나 여러분들 잘 알지만 뉴턴이나 다윈이나 뭐 어떤 진화론적인 어떤 거에 대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사상적인 토대 데카르트나 칸트나 그죠?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이론들이 다 축적이 되고 그것들이 기술로 이렇게 발현이 돼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이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가 뭐예요? 야 이거 우리의 가치가 이게 대단하구나. 그런데 아프리카나 중남미나 아시아를 보니 저기 상투 쓰고 다니고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서구에서는 그 이전부터 나는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얼마 전에 나오나 선생님이 그 테스형 노래도 이렇게 불렀지만 소크라테스부터 나는 기본적으로 서구의 기본 골경 그때부터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극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게 서구가 중심이고 모든 것들이 우리와 동일시될 수 있는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걸 서구 중심주의적 세계관이라고 해요. 그걸 혹은 백인 중심주의적 세계관. 그런데 그 세계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았던 거예요. 그렇게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유학 갈 때도 옆에 흑인이나 아랍 애들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한테 그래서 내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아니라 뭐예요? 학습되어진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배웠던 거예요. 배웠던 게 나의 몸에 주입이 됐던 거고.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일찍부터 좀 사고의 어떤 균형 있는 사고관을 갖고서 세계를 보고 성장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세계의 어떤 무대 지역이나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주체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야만의 아프리카 뭐 제목은 저렇게 그냥 붙였는데 서구 중심주의적 저런 가치관을 통해서
전 세계 그 문명이 자기들처럼 번영과 진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을 서양 사람들이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몇 시계가 들어오고 시가 이게 맞아요? 예. 이제 아프리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이제 초반에도 아까 보드게임 선생님들도 그랬지만은 아프리카는 저렇게 키워드 열대, 흑인, 가난, 밀린, 테러, 난민, 타잔, 야만, 폭력적인 경기, 노예무역, 식민지배, 내전 분쟁, 뭐 이런 기타. 미디어에 비친 아프리카의 이미지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아프리카를 연구하고 아프리카를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아프리카에 아는 사람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으로 내가 미디어에서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뭐냐면 아프리카 아이들 그 기아에 허덕거리면서 연예인들이 후원금 호송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게 지금 다 아프리카를 저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가 하면 이렇게 물론 이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지.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부산역 가보세요. 서울역 가보세요. 할 데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 한 지역, 특정 지역을 가가지고 찍은 거 가지고 마치 아프리카의 모든 모습들을 갖다가 다 보여주는 것처럼 해서 그걸 갖다 무슨 어디에서 후원금 ARS 어쩌고저쩌고 1588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 봤잖아요. 그 모습이 전부 아프리카의 모습이 아니다. 그런 모습이. 그래서 연예인 자원봉사 저런 난민기 요즘에는 또 나이 먹고서 또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가죠. 내가 의사 선생님들이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코이카라고 들어봤어요? 우리 학생들 중에 코이카 국제개발협력 들어봤어요? 국제개발협력에서 의료봉사 이런 데 모집에 가장 꺼리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의사들. 내가 지금 어디 말라리아 나는지 아프리카 가면 말라리아, 황열병 이런 주사도 이렇게 맞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런 분들 아프리카 갔다 온 분들 이렇게 보면은 아프리카 갔다 훈장처럼 자원봉사. 근데 나는 의사들하고는 해보지 않았지만 실제 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내가 의사인데 이런 정말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많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봉사 개념도 우리는 그런 뭔가를 훈장처럼 하기 위한 이런 화장된 것들 그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게 할 학생이 없으니까. 근데 그리고 또 해양 우리가 이제 해양 도시잖아. 해양 도시. 생선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잠깐만 물어보자. 이 학생이 어떤 생선 좋아해? 생선. 다 맛있어? 다 맛있어? 다 좋아해? 고등어. 고등어 나도 좋아해. 근데 여러분들 제사상에 많이 올라오는 조기나 갈치나 이런 민어 이런 것 하여튼 그리고 참치 이런 게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많이 와요.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많아요. 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고기가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이 다 못 먹고 사니까. 근데 그것도 서부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갖고 오는 고기가 확 줄었어요. 확 줄었어요. 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많이 치고 들어오는 게 누구예요? 중국 애들이 다 그냥 불법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정작 아프리카 사람들 그쪽 지역 사람들은 자기들 먹거리가 고기인데 불법으로 다 뺏어가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먹거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해석지거든. 그 사람들이 그 무조건 해석이 좀 나쁜 게 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었나 이 문제. 먹고 살 길이 없어졌으니까. 네? 먹고 살 길이 없어졌으니까. 그렇지. 먹고 살 길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냐면 나중에는 쫓아내려고 안 나가고 불법으로 또 들어오고 하니까 이게 자꾸도 그냥 납치해가지고 그러니까 죽이고 인질로 그런 일이 발생.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아프리카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알려고 하는가,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가 지금 전 세계 지금 곳곳을 사실 이렇게 많이 가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가장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지역이 아프리카예요. 그리고 아프리카를 알려고도 안 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여러분들 아마 내 얘기를 20년 정도 후에 한번 좀 생각, 20년까지는 아니 10년 후에 한번 다시 한번 아프리카가 어떻게 모습이 이렇게 변할까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면서 한번 세계의 지역들을, 지형을, 움직임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년, 20년 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성인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완전히 그 다른 대륙이 이렇게 돼 있을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과서에서 배우는 혹은 서양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나는 사실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이렇게 나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테러잖아요. 테러. 그런데 이게 거의 테러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직접 현장을 갖다 취재하고 보고 해가지고 언론에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전부 다 유럽, 미국의 언론에서 다 나와요. 그러면 그 시선들은 뭐가 있냐면 일단 뭐 이슬람을 갖다가 IS. IS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IS다 이렇게 하는데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테러 이런 것들도 뭐 IS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IS가 아니라는 거예요. IS 일부는 자기들이 우리는 IS의 지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단체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뭐냐면 그냥 자생적인 서구의 이 군인들이 들어오고 지배를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반감 있잖아요. 식민 지배를 받았으니까. 그런 거에서부터 또 뭐예요? 아까처럼 먹거리 이런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고 군인들이 와가지고 또 뭐 내전 이렇게 발생하는 동기를 갖다 이렇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가버려요. 자살도 하고. 그러면 서구 언론에서는 자살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슬림이에요. 그럼 딱 지금 얘기했듯이 IS라고 딱 혹은 알카에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버리고 아주 간단하고 그 사람들은 또 이슬람을 더 열등한 종교로 포장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 미디어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르면은 늘 편견에 이렇게 휩싸이고 내 생각이 없으면 누군가의 어떤 말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데 이런 아프리카 지역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으로 좀 보려고 하고 하면서도 세계의 어떤 지역에 대해서 균형 있게 그리고 아프리카를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 식민지배 받았잖아. 일본한테. 맞아. 그래. 일본한테. 일본이나 몽골이나. 몽골한테도 그렇지. 우리나라가 그런 지배를 받았던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열강들이 그냥 우리나라를 갖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북한으로 쪼개놓은 거예요. 쪼개놓은 거 그냥 우리는 우리 내부에서 그렇게 갈라선 거고. 아프리카하고 지금 거의 사실 비슷합니다. 그럼 이 역사들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대단한 국가로 보지. 왜? 자기들은 그렇게 식민지배를 받아가지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민주국가로서 이렇게 우리처럼 일어나지를 못했어.
그래서 뭐냐면 대한민국은 단시간에 우여곡절이나 뭐 하여튼 본과가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외부에서 이렇게 봤을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국가, 그 다음 나름 군사 정권 시절도 있었지만은 민주국가를 달성을 했어. 그러니까 아프리카 국가들 이렇게 봤을 때는 그 모델이 누구를 두겠어요? 아시아 국가입니다. 중국을 두겠어요? 일본을 두겠어요? 대한민국이 가장 중요한 국가, 아프리카 국가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땅덩어리나 이게 이제 너무 이게 자꾸 한정돼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또 국가적으로 또 아프리카에 대해서도 그냥 관심은 요즘에 이제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전반적인 어떤 국민들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갖지 않다 보니까 사실 다른 여타 대륙에 비해서 아프리카 대륙이 가장 관계가 많지가 않아요. 뭐 아시아, 중남미, 아메리카, 유럽 이런 데에 비해서 아프리카는 상대예요. 근데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거 일환으로 나도 이제 시작하려고 아까 그 소개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부산 의대에다가 아프리카 연구소를 한강 이남에 이제 처음 만듭니다. 그래서 왜 웃으세요, 어머님? 왜 그러냐면 수도권에만 아프리카 연구소가 있었는데 그래서 요번 달 다 9개 아프리카 연구센터를 부산에 대해 또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좀 아프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연구도 그렇지만 아프리카 행사, 음악,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아프리카적인 재미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국 간의 어떤 교류, 그리고 확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기획을 하고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기 아프리카에 대해서 어떻게 눈이 그냥 눈망울이 아주 빛나네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됐어요? 들으면서 혹시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을 것 같아요. 없어요? 아프리카 국가 중에 어느 국가를 가장 많이 이렇게 좀 알아? 케냐도 많이 들어가요. 케냐 쪽으로 많이 들어가요. 어디? 케냐. 케냐 사람들이 우리나라 많이 여기. 그래도 아프리카에서 좀 안정적이라고 하는 데가 케냐. 근데 사실 안정적이라는 이 개념이 사실 어느 나라든 그렇게 뭐 우리나라도 늘 안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전처럼 막 쿠데타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은 예전보다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아프리카도 점차 안정세를 지금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이렇게 보면은 쿠데타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그랬죠. 60년대, 60년대, 80년대 쿠데타 일어나고 70년이구나. 70년인가요? 저기 전범 씨가 79년이죠? 네. 60년대 5.16 그죠? 5.16 이거랑 6월 민주화항 때. 6월 민주화항 때. 쿠데타. 그래, 쿠데타 12.12 사태. 12.12 사태. 12.12 사태가 저기 79년이죠.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발전하다니까 아프리카 국가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프리카는 못 살고 아까 TV에 맨날 아이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이런 모습만 보여. 아프리카 사람들 부자가 얼마나 많아. 부자는 우리나라 저기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나이지리아 인구가 2억이 넘어요. 2억이 넘는데 거기에서 진짜 우리나라 평균보다 부자들이 1,00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이 밑에 사람들하고 이 빈부격차가 이게 크기 때문에. 그런데 걔들도 어쨌든 1,000만 명 이상의 상당한 소비력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대단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과정들을 밟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렇게 아프리카를 보면은 굉장히, 그리고 통계나 이런 것들도 1년, 2년, 3년 이거에 아프리카는 막 경제 그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막 우리처럼 경부선 있잖아요. 부산에서 여기 서울까지 이런 도로 한번 알아서 그 경제 성장률이 한 1%에다 10%로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그 경제 성장률이 5년 전, 10년 전에 어쩌고저쩌고 이런 통계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 급변을 하고 있다. 많이 변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또 아프리카는 한번 아주 가보세요. 정말 가보세요. 여러분들 꿈이 생길 거예요. 꿈이 생길 거예요. 내가 유럽을 가는 것보다 왜 그 아프리카를, 물론 유럽 기회가 되면 가죠. 가야 되고. 근데 그냥 유럽은 뭐냐면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과거의 문명에 대해서. 과거의 문명에 대해서 그냥 구경하고 그 사람들의 그 책에 나와 있는 역사 뭐 이런 유명한 지역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는 뭐냐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 사막을 보더라도 단순한 모래가 아니라 끝없이 펼쳐진 밤에 그 빛나는 별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뭐 상인들의 어떤 상행 뭐 이런 거, 사하라에서 혹은 뭐 또 아프리카의 또 내륙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런 모습. 그리고 아프리카는 뭐 먹고 살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주식이 뭐일 것 같아요? 빵이 쌀이에요. 옥수수가 쌀 아니에요? 옥수쌀. 어디가 쌀? 네? 아프리카의 주식이 쌀이래요. 야, 옥수수 아니에요? 옥수수 아닐까요? 뭐요? 옥수수. 옥수수. 아닌가? 옥수수도 일부 먹긴 하는데 지역마다 다 달라요.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우리 이상으로 완벽하게 쌀 문화가 서부, 중부, 일부 완전히 여기는 우리의 그 찬밥 있잖아요. 밥 조금 뭐지 질퍽질퍽이가 하다거나, 네. 그런 그 쌀밥 너무너무 맛있는 그런 쌀 문화. 근데 이제 뭐 반찬이 뭐 이제 좀 콩이고 뭐 해서 좀 느끼하기도 한데 완전히 쌀은 정말, 근데 북부는 완전 또 빵 문화예요. 북부는 완전 빵 문화예요. 쌀이라고 하면 샐러드 빵, 샐러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이렇게 먹는 거 이렇게 보면은 재밌게 여러 다양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혹시 질문? 언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어. 언어. 예? 언어. 언어요? 네, 언어죠. 언어는 저 언어도 아프리카의 언어가 제가 여기 얘기 안 했구나. 아프리카 언어가 대략 한 2,500개 정도. 그래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아버님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2,500개의 언어를 사용하면 정상적으로라면 우리가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이 하나의 국가다. 2,500개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걸 55개로, 저 당시는 55개도 아니었죠. 저렇게 다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 지역이 우리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한 나라가 언어를 200개 이상을 사용해요. 200개 이상. 저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봤을 때 아프리카 언어를 현재 이렇게 보면 동부 같은 경우 스와힐리어라고 해요. 스와힐리어. 여러분들 그 저기 그 라이언 킹이라는 애니메이션 알아요? 그 주인공이 누구더라? 심바. 심바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사자예요, 사자. 아프리카 말, 스와힐리어라는 아프리카 말로 사자라는 말이에요. 심바. 심바. 그 다음에 저기 북부는 이제 데르베로, 서부는 하우사어라고 하여튼 아프리카가
거대 또 이제 언어가 기본적으로 또 있습니다. 근데 한 자기부리한 언어까지 한 2,500개 이 정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프리카어를 한다라는 게 굉장히 힘드는데 이제 그 스와힐리어는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꽤 되고 그 다음에 독서, 이쪽은 거의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아직은 나는 근데 그것도 앞으로 새롭게 연구돼야 되는 그런 영역이 아닌가. 그런 언어는 근데 이제 그 공용어나 이런 걸 워낙 이제 영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이렇게 사용하죠. 공용어. 왜 그러냐면 교육이나 행정에서는 식민 지배를 받는데 그걸 갖다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일본어를 쓰지 않잖아요. 일본 문화가 여전히 있지만 일본어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니까 벗어나기가 너무 안타까워, 불쌍해. 자기들은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미 언어를 통해서 3대, 4대를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일제가 우리 식민정책을 할 때 우리 언어를 말살하고 못 쓰게 이렇게 만들었던 게 뭐냐면 완전히 개혁시키더라고요. 개혁을. 그런 걸 내가 봤을 때 일본은 저렇게 유럽 사람들이 식민 지배를 하는 방식에서 배운 거야. 일찍 문을 열고 가서 일본은 배운 거예요. 뭐가 있어요? 일본 그 전에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좀 문을 명치유신을 통해서 좀 일찍 열고 유럽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하는 방식들을 많이 배운 거예요. 많이. 그래서 사실 프랑스나 이쪽 이태리 어쨌든 독일 이쪽도 유럽 사람들이 일본을 좋아해요. 일본. 왜? 동질감이라고. 동질감. 그리고 자기들하고 그래도 얘들은 따라오려고 했던 아시아 국가에서 그나마도 좀 따라오려고 이렇게 했던 국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보다 좀 더 나오는 그런 성과를 내기도 했고 그래서 일본을 좋아하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과정을 겪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유럽을 지금 거의 따라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거의 유럽 정도를 따라잡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들이 뭐냐면 한국에 대한 경계심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 세계 무대에서는 더 적이 많아. 적이 많아. 근데 그 적을 넘어설 수 있는 걸 어디에서 이렇게 끌어들여야 되냐면 이런 아프리카나 제3세계 지역들 그런 지역들을 좀 포섭을 해서 전략적으로 그런 지역의 전문가들을 양성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외교의 또 방침이고요. 현재 시간이 거의 이렇게 됐다고 그러네. 질문 있으십니까? 한번 다음 그냥 편하게 또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영감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제 해적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 그래서 뒤에도 또 관심 있으시면 참여하시고요. 네, 하여튼 이렇게 반갑습니다. 다음 기회는 내가 해적 얘기를 해줄게. 해적. 전 세계 해적의 90%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발생. 그 우리나라 해양도시 부산에서도 해양수산부에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이고 외교에서 해적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어땠습니까? 새로운 얘기라고 생각은 하셨습니까? 네, 이때까지 그죠? 의외로 저희가 자료 준비하면서 보니까 아프리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아프리카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프리카 친구와 옛날에는 펜팔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인연이 다 끊어지고 또 그다음에 제가 이제 다니는 학교에 보면 아프리카 학생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늘 길가에 같이 다니기가 상당히 사실 저는 꺼려졌나 하는 그런 이제 반성도 사실 해봤습니다. 자, 중학생, 고등학생, 또 초등학생들이 계시니까
저희 그 전 세계 대륙이 몇 개가 있습니까? 대륙이 몇 개인가요? 몇 대양 몇 대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대륙 한번 세볼까요? 하나? 아프리카, 아프리카 오늘 배웠어요. 아프리카는 나라가 아니라 대륙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시아,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또 남극, 남극. 오! 남극이 대륙입니다. 1900년대 피에르와 그저 스컷이 탐험을 해서 보니까 거기에는 보니까 진짜 큰 대륙이었고 밑에 보면 산맥도 있습니다. 굉장히 긴 산맥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대륙의 전체가 몇 개다? 7대양, 7대주. 7대양, 그죠? 자, 대양은 몇 개입니까? 예전에 5대양 6대주라고 네. 지금은 4대양 7대주로 되어 있어요. 네, 하나는 5대양이라 들어가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거를 아직도 지금은 유지를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이게 1900년대 이후로 바뀌었으니까 지금은 4대양 7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저희가 지금 오늘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강연하셨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청소년들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고 우리가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가 혹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아주 이제 그런 중요한 지점을 좀 생각하시면서 강연도 계속 보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